과학도 김부선입니다. 기술이란 뜻을 가진 테크놀로지의 그리스어 어원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뜻하는 테크 내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는 과학기술과 예술을 통틀어 말한다고 보는데요. 아침 햇살에 빛나는 나뭇잎과 저녁 노을을 배경으로 빛나는 나뭇잎. 이들 색채로 표현하면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과학톡에서는 과학의 눈으로 보는 예술, 예술적 감성을 가진 과학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술을 이해하는 데 과학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 발달이 예술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그리고 과학과 예술이 만난다는 것은 박사님 어떤 의미일까요? 네, 굉장히 심각한 주제인데 그냥 우리 편하게 좀 얘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영화 분야는 매년 그 미국에서 아카데미상 시상식을 하죠. 그것을 주최하는 단체가 아카데미 오브 모션 픽처스 아트스 앤 사이언스거든요. 그리고 우리말로 바꾸면은 뭐가 되냐? 영화, 예술 및 과학 아카데미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과학과 예술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세상이 왜 저렇게 돌아가는가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론을 세우는 게 과학이라고 본다면 예술은 그렇게 이해를 한 세상을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해석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은 똑같은 세상을 이제 이해하고 또 표현하고 하는 거니까 예술을 하려면 당연히 과학이 필요하죠. 또 과학은 또 예술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둘은 서로 상호 연동되는 것 같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저는 그동안 그 생체 혹은 인간공학 그리고 의공학 등을 연구했거든요. 근데 아주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봤던 선배님 중에서 한 50대의 중견 과학자셨는데 유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루는 연구실에 갔는데 당신이 그리신 유화를 책상 위에 딱 걸어놨는데 굉장히 풍요롭고 그 학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옛날에는 이제 시나 그 그림을 또 그리셨지 않습니까? 그 선배님을 보고 나중에 나이가 한 50 정도 되면 유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처음으로 유화를 한 2년 전에 접하고 지금까지 주말 화가로서 주말에 한 4시간 정도의 시간을 좀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 수학과 물리를 하는 좌뇌를 많이 쓴다면 그림, 예술 쪽은 우뇌를 많이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뇌의 휴식도 그리고 밸런싱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아주 좋은 취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흔히 착각하는 게 예술하고 과학을 분리해서 따로따로 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제 아까도 원광영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학과 예술은 이제 서로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과학이 있어야 예술이 있는 그런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확실히 과학은 좀 근거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좀 논리를 펼치는 그러한 학문이고 예술은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본인의 생각을 좀 주관적으로 잘 풀어내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 탐험을 하다 보면 그 똑같은 밤하늘인데 어떤 그 곳에 가면 은하수가 펼쳐지고 또 어떤 곳에 가면 오로라가 펼쳐지고 네, 이렇게 마치 그 화가가 빈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이제 그런 광경들을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저도 진짜 이 자연만한 또 예술 작품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요. 그래서 꼭 탐험을 가면 그 제가 봤던 그 뭐 은하수라든지 뭐 오로라든지 이거와 관련된 미술 작품들을 작은 거지만 저도 이렇게 구매해서 계속 그 방에 갖다 놓으면 예, 그런 모습들이 서로 이제 상호 보완적으로 많이 더 느낌을 충만하게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그렇게 아주 그 먼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경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그 별자리를 보더라도 네. 그 별들을 관측하고 또 그 우주의 이치를
분석하는 거는 분명히 과학의 영역이지만 네. 별을 무작위로 떠 있는 별을 보고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래서 별자리라는 이름으로 뭐 어떤 것은 뭐 저 카시오페아, 어떤 것은 뭐 이런 형태로 별자리에 이름을 붙이는 건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자리 이름 자체도 어떤 예술의 행위를 거쳐서 별자리 이름이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학과 예술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과학자들도 예술, 뭐 아니면 예술 역사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사로 본다면 전 역사를 굉장히 즐깁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집 거실에 저는 음악은 하나도 못 듣는데 여기 저 보면대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대 위에 역사책을 놓고 매일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들춰보거든요. 그 역사가 왜 재미있고 제 의미가 있는가를 본다면 역사는 사실 그 자체 그 어떤 그 팩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인과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A가 있고 왜 A가 생겼는가? 그럼 그 이유가 있겠죠. 또 그다음에 A 다음에 B가 생기면 또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즉 다시 얘기해서 어떤 그 맥락을 제공을 합니다. 예, 그거는 바로 그 우리 과학에서의 그 가장 중요한 질문 왜, why와 연계가 되죠. 그래서 어떤 그 역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 그 과학에서의 어떤 그 동기부여도 굉장히 그 연계가 되고 예술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역시 예술도 이거 왜 세상이 저렇지? 또 내가 왜 저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하는 역시 그 동기부여가 예술의 시작이고 또 과학도 마찬가지로 동기부여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을 만드는 과정이 이제 4단계로 있다고 보통 그러는데 지식의 머금, 지식의 재움, 그다음에 일루미네이션, 번득임, 그리고 새로운 창조 이렇게 4단계를 갖다고 하는데 맨 첫 번째 단계인 그 지식의 머금 이 관계는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써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과학도 마찬가지로 선배들이 어떤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해서 실패하고 성공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토대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술가들한테 제일 갈급한 것은 뭐냐면 나만의 개성이 있는 작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다 보면 과거에 있었던 고전과 중세와 르네상스 그리고 근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화가들 혹은 예술가들의 표현 방법을 공부하다 보면 나만의 것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다고요. 선배들의 어떤 영향력 있는 방식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탐험을 다니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과학자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되게 좀 딱딱하고 좀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외국 과학자들하고 탐험을 다닐 때 이분들이 현장에 오면 막 정신없이 막 샘플 수집하고 그거 막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이럴 줄 알았는데 아무도 그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냥 뭐 해변가를 걸으면서 그냥 그 자연의 경이로움들만 느끼고 있고 가끔 이렇게 내뱉는 말들이 아름답다, 놀랍다 이런 얘기들만 해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들 연구 안 하냐 그랬더니 이게 연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럼 그냥 수소에 메모하고 이렇게 막 자연의 경이로움만 느끼는데 처음에는 그런 게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이렇게 같이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결국 그 과학이라는 것도 이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결국 내가 연구하고 관찰하려는 대상에 대한 그런 또 어떤 그 관심 그리고 그 애정의 깊이만큼 또 그런 과학도 더 풍성해지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과학 공부를 하려면 아무래도 뭐 아까 말했듯이 예술이나 또 이번에 말했듯이 인문학 공부가 필수적일 것 같은데 사실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다양한 영역의 그런 분야의 공부들을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혹시 이렇게 과학이나 역사, 이렇게 예술과 같은 연결된 그런 학문들을 좀 공부하는 데 있어서 팁이 있으시다면 좀 알려주시면 저도 참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어떠한 팁이 있을까요? 글쎄요, 팁이라 함은 글쎄 우리 세상에 대한 관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한 그 당연히 여겨지는 거라도 일단 관심을 가지면 그것을 나름대로 왜 그럴까를 고민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고민에 대한 해답은 또 예술에서도 나올 수 있고 또 어떤 고민에 대한 해답은 과학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어떤 건 또 인문학에서도 나오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영역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그 고찰을 하다 보면 거기서 나만의 어떤 이 세상에 대한 나만의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요즘에 그 빅히스토리라는 개념들이 또 많이 이렇게 통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의 역사만 알고 뭐 자기네 문화 이런 것만 알면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진짜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보편적인 어떤 같이 세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개인 나라 국가의 역사가 아니라 정말 이 빅뱅의 폭발부터 현재 인류가 탄생에까지의 이 거대한 이 여정을 하나의 어떤 히스토리로 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요즘에 그 학교 현장이나 뭐 이런 데 교육에도 많이 좀 적용되는 것 같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예술가들은 과학에 대해서 얼마나 깊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예술가들은 과학에 대해서 얼마나 깊게 공부해야 되는가? 뭐 답은 필요한 만큼이겠죠. 네. 뭐 과학이라고 해서 특별한 그 어떤 전문가의 영역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예술가가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때는 과학을 필요로 하고 어떤 때는 필요로 하지도 않았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과학을 필요로 했을 때 예술가들은 그 필요에 의해서 과학을 공부하고 배우고 어떤 때는 심지어는 과학을 발전시켰던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원근법이라든지 또 색채 이론 같은 것들은 과학자들이 먼저 그 고민을 하기 이전에 예술가들이 그 필요성을 알아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결국 원근법 같은 것도 세상은 어떻게 보이는가,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 그럼 그것을 수학적인 이론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럼 일단 수학적인 이론으로 만들어내면 그 수학 이론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그 이론에 따라서 재현해낼 수 있죠. 그림을 그릴 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색채 이론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하면은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보이게 할까? 그럴 때는 이제 그 보색, 대비를 이제 충분히 이용하고 어떤 때는 또 어떻게 하면 그 온화한 느낌을 주게 할까? 역시 색채 이론에서 많은 것들을 따왔습니다. 박사님, 그 과학 연구는 이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네. 또 예술 창작은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네. 약간 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요, 그거는 맞는 얘기지만 어떻게 네. 보면 좀 너무 극단적으로 우리가 그걸 그 대비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예술가는 굉장히 감성적이다. 또 한 축은 과학자는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또 예술가는 창의력이 중요하다. 근데 저는 꼭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과학자는 논리적이어야 되겠지만 아까 우리 얘기했던 대로 어떤 그 동기부여를 받으려면 또 동기부여는 굉장히 감성적으로 다가오거든요. 따라서 그 이제까지 위대한 과학자들의 성취에는 굉장히 감성적인 자기 욕구와 자기 실현과 또 동기부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성적인 분들이 또 좋은 과학을 발전시켰던 것 같고요. 그래서 과학도 논리적과 감성적이 같이 가고요. 또 예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예술이 논리적이지 않고 감성적으로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또 굉장히 오랫동안의 그 나름대로의 그 이론 개발 또 그다음에 자기의 테크닉 개발 이것 없이는 예술가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술가도 매우 논리적이고 감성적이어야 됩니다. 또 그 과학자는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고 예술가는 창의력이 중요하다. 저는 둘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과학자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니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것 역시 예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세상을 보고 나는 저 세상을 어떻게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보겠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따라서 문제 해결 능력보다는 두 분야 다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역시 창의력,
역시 마찬가지죠. 네. 저는 일종의 좀 대화라고 볼 수 싶은데요. 대화라는 것이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견, 컨텐츠의 전달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어떤 작가가 무대 장치를 하는데 그 무대 장치에서 앞에서 춤을 추든 연극을 하든 좀 더 효과적으로 그걸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거를 재현해 주는 사람은 엔지니어 혹은 과학자가 도와줄 수가 있겠죠. 거꾸로 우리가 보통 아트 오브 사이언스, 과학에 있어서의 가장 최고 경지에 이른다면 그게 바로 예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설계할 때 어떤 그 뭐 베르누이 뭐 공식도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뭐 유선형이 나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근데 그런 그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잘 모를 때는 그냥 겉면만 디자인하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곡선을 하나 만들었을 때 그 밑에 들어가는 부품들이나 그 장치를 꾸며주기 위한 많은 부분들이 다시 쉐이핑, 리쉐이핑 모양을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그 공간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채울 수 있을까 다시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적인 감각만 있는 사람이 디자인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공학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 디자인을 잘하는 겁니다. 그 디자인 말씀하셨지만 디자인은 굉장히 매력적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말로 예술과 과학의 접점에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디자인에는 미적인 요소가 매우 중요하죠. 따라서 예술 없이는 디자인도 사실은 제대로 될 수가 없을 것이고 또 과학 쪽에서 본다면은 사실 디자인은 최적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어떤 과학적인 법칙과 인간의 또 니즈를 잘 그것을 서로 상호 보완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만들어내고 또 거기 이제 가격적인 요소도 들어가서 그것도 역시 최적화를 해야 되고 따라서 디자인이야말로 그 과학과 예술의 바로 그 중간에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요즘에 그 미디어 아티스트 분들 보면은 거의 뭐 예술가시면서 공학적 지식들이 뭐 상당한 수준에 있고 또 그 테오 얀센이라는 그 또 물리학자인데 본인이 그 나무로 공작 그 기계를 만들어서 바람에 의해서 막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뭐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정말 이게 예술과 과학적인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 능력 뭐 이런 것들 정말 좀 이제는 경계가 좀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드네요.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를 통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고대 미술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과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 항상 고대 미술을 접했을 때 뭐 파르테논 신전, 비너스상 했을 때 저것이 왜 아름다울까? 우리가 굉장히 그 과학자들이 많은 분석을 그동안 해왔죠. 근데 거기에 사실은 그 어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을 수학적인 법칙을 통해서 자, 이 공식을 만족시키면은 저 대상물은 아름답다.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움은 또한 절대적인 것도 있지만 상대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의 아름다움은 그 다음 시대에는 아름답지 않다고 또 사람들이 느끼게 되고요. 다만 그 중에 그 수학 공식화를 할 수 있는 아름다움 요소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비례가 맞춰져 있는가. 우리는 그래서 그 비례를 황금 비례 혹은 황금 비율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공식에 따라서 적절한 가로 세로의 비율을 맞추면 그것이 아름답다고 정의할 수 있고 실제로 해보니까 비너스상 또 파르테논 신전 또 심지어는 우리가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여러 가지 사물들이 다 그러한 공식을 어느 정도는 만족시키고 있다라고들 하는데 저는 그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마리오 리비오라고 하는 사람이 황금비의 허구라는 또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우리가 황금비가 모든 것을 다 그 결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연의 어떤 그 구조도 뭐 나사형이 다 황금 비율로 이제 줄어들고 뭐 신전도 그렇고 피라미드도 그렇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걸 만들면서 황금 비율로 지어라 혹은 가이드를 준 거에 사실 하나도 없답니다. 물론 비율이 맞으면 참 아름다운 것 같긴 하지만 그 외의 것들도 아름다움은 참 많고 아까 말씀하신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의 어떤 지나온 그 과거라든가 문화 환경 그리고 내가 늘 봐왔던 것이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예술의 어떤 역사를 보면 그것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역사라기보다는 진리가 뭐냐, 진실이 무엇이냐, 또 존재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어떤 그 진리를 탐구하는 역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과학에서의 진리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정의가 되죠. 예, 물론 그것도 그 진리도 많이 바뀌었죠. 뉴턴의 세계관과 그다음에 아인슈타인의 세계관은 틀리니까요. 그러나 기본적인 어떤 객관적인 그 진리라는 것이 나름대로 존재하고, 다만 예술에서의 진리는 그것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 상황에 따라 변한다, 그 생각을 합니다. 또 바로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정말 유명했던 발명가이자 과학자이자 예술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인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예술가인지 과학자인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당시에 본인이 생각은 저는 과학자라고 생각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그 당시에는 과학자라는 직업이 없었고요. 예술가라는 직업도 사실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예술가는 예술적인 활동을 하는 장인, 그죠? 네. 제도권에서의 어떤 창작자 정도는 존재했던 것 같아요. 왜 과학자가 아닌가? 저는 결정적으로 그겁니다. 이분이 굉장히 많은 걸 만들어냈죠. 그렇죠. 예술 작품도 창작을 했고, 또 오늘날에 보면은 뭐 헬리콥터라는 것도 뭐 그림으로 보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 해부도 아주 기막히게 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과학자가 아닌가 보면은,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법칙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대한 설명인데, 그 사람은 세상에 대한 설명을 안 했어요. 네, 관찰을 하고 그 관찰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어떠한 기계 혹은 작품을 만들어내긴 했습니다. 그러면은 관찰력이 뛰어난 예술가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 네, 좋은 지적이세요. 네, 저는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또그 직장을 옮길 때 네. 본인의 이제 이력서를 썼습니다. 그 이력서에는 어떻게 썼냐 하면은, 나는 그 무기도 만들고, 또 나는 쇼도 연출할 수 있고, 네. 요리가 네, 또 요리도 하고,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리고 그림도 좀 그린다. 그림도 좀 그린다라고 했으니까, 네. 아마 레오나르도 다빈치 입장에서는 그림 그린다는 것 자체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모든 행위를 다 포함한 어떤 그냥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네, 그러한 것에 어떤 가장 전문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종합 예술인 정도. 근데 좋은 네. 지적이십니다. 네. 저희가 예술 작품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과학 원리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좀 더 재미있게, 흥미롭게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술 작품을 보고 과학 원리를 찾아낸다. 색채 이론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사실 그 빛이 뭐냐 하는 거는 뉴턴서부터 시작했죠. 네, 뉴턴이 빛은 그 감성적으로 그 컬러, 색깔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가시광선의 주파수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 프리즘을 통해서 빛을 비치니까 빨주노초 파란보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색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굉장히 물리적인 거다. 근데 그 이후에 재미있게도 괴테가 무슨 소리냐. 같은 주파수에 있는 괴테라도 주위에 어떤 색이 있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다르게 느껴진다는 걸 이론화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괴테 본인의 여러 가지 업적이 있는데, 본인은 그 컬러 이론을 본인의 대표 업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괴테가 생각했던 또 이론화했던 그 색채 이론은 상당히 틀린 부분이 많아요. 또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뉴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로 괴테의 이론을 따가지고 많은 화가들이 그걸 또 따랐습니다. 색채의 감성적인 영향을 따라서 그림들을 그렸고요. 영국의 낭만주의 화가
윌리엄 터너 같은 사람, 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칸딘스키도 어떻게 보면은 괴테의 어떤 영향을 상당히 받았다고 볼 수 있죠. 네. 네, 실제로 이제 미술 작품 중에 점묘화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점묘화도 사실은 이제 과학의 법칙을 응용해서 예술 작품으로 표현한 것을 일종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색채 미술 같은 경우에서도 일상생활에서 이제 정육점에 가면은 대부분의 조명이 붉은 빛이잖아요. 그렇게 또 인간의 좀 과학적인 그런 분석을 통해서 이게 좀 더 따뜻한 감성을 만들어주는 색깔을 이용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고요. 아까 말씀하신 원근법 같은 경우에도 그 영화나 이제 모델 화보 촬영을 할 때 이제 실제 그 스튜디오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제작 여건이 까다로워서 실제로 촬영하는 걸 보니까 한 이만한 A4 사이즈에 미리 그 스튜디오를 바닷가나 숲을 다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을 뒤에서 촬영하는 식으로 찍으면 그 사진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진짜 그 숲이나 바다에 가서 찍은 것처럼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부분에 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과학은 아니지만은 과학 기술 중에 하나 이제 카메라. 네, 카메라의 발전은 예술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뭐 아시는 대로 카메라는 한 1830년 경에 이제 그 발명이 됐고, 그 이전까지는 화가들이 현장을 이제 기록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현장을 기록하는 수단으로 화가들의 일이 제일 컸습니다. 근데 이제 졸지에 화가들이 이제 직장을 잃게 됐죠. 네. 따라서 이제 있는 그대로 그 재현하는 거는 더 이상 사진사들과 경쟁을 해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화가들은 그 자구책으로 또 새로운 방향을 개척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과 다른, 굉장히 주관적으로 화가들이 보는 대로 또 그 해석하는 대로 또 그리는 그러한 경향이 그때부터 생겼죠. 그래서 아시는 대로 그 인상주의, 또 그 이후로 나온 그 소위 얘기하는 그 모더니즘이라고 부르죠.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것들은 사실을 재현하는 데는 별로 의미가 없죠. 그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해석, 또 사회 맥락에서의 의미,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평생을 주로 초상화만 그렸던 모딜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도 보면은 굉장히 기형적으로 얼굴이 길고 혹은 눈동자를 안 그렸죠. 내가 당신의 영혼을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나는 당신의 눈동자를 그리겠습니다라고 아내한테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였는데 아주 특이해요.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뭔가 감성적으로 끌리고 아름다움에 푹 빠지는데, 그 사람이 추구했던 것도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느껴진 어떤 감성을 충분히 그 작가로서의 느낌을 그림으로 표시를 한 거거든요. 동물이 그리건 고양이가 그림을 그리건 그 안에는 실제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전달하려고 하나. 아까 제가 대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남한테 전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역시나 어떤 철학이 들어있지 않는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박사님, 최근 가상현실이 좀 주목받고 네. 있잖아요. 네. 가상현실이 예술과 접목이 된다면 어떻게 표현될까요? 가상현실은 사실 새로운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죠? 현재 세상과는 다른, 우리가 직접 그 현실에서는 없는 그러한 새로운 세상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다 하는 게 이제 가상현실의 핵심이라고 보면, 옛날 그 라스코 동굴 벽화, 그것도 사실은 저는 가상현실이라고 봅니다. 네, 실제로 그 라스코 동굴 벽화에 들어가면은 그 동굴에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고 굉장히 감명이 깊었습니다. 네, 이 세상과는 다른 여러 들소라든지 이러한 그 동물들로 그 뒤덮인 세상이 눈앞에 쫙 펼쳐져요. 또 예를 들어 중세 성당도 사실은 가상현실입니다. 성당 안에 들어가면은 성당 밖의 세상과는 다르거든요. 이제 아마도 중세 성당을 설계한 사람들은 그 성당 자체가, 성당 내부가
천국과 현실과의 중간계 정도로 아마 설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가상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가상 현실은 그것을 그렇게 아날로그적으로 만들지 않고 디지털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아마 예전의 가상 현실과 지금의 가상 현실의 가장 큰 차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현실에 없는 세계를 또 인위적으로 만든다 하는 이 점에서 본다면은 가상 현실은 앞으로 매우 흥미있는 그 예술 표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가상현실이 순수 예술 영역보다는, 순수 미술 영역보다는 저는 공연 쪽에 더 많이 활용이 될 거로 봐져요. 네. 과학도 낭만적일 수 있을까요? 왠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낭만스럽게. 네. 그럼 저도 낭만스럽게 답을 네. 하겠습니다. 과학도 낭만적일 수 있을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는 낭만이라는 것과 실제로 또 그 역사에서 얘기하는 낭만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보면은 낭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학 쪽에서 본다면 우리 그 18세기 이제 계몽주의 시대 또 과학혁명, 산업 1차 산업혁명 이것들의 어떤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 세상을 다르게 합리적으로만 봐야 되는가? 이 세상이 그 톱니바퀴식으로 움직이는가에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야. 세상은 정말 초월적인 존재가 거기에 개입한 거야. 그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 인간 모두가 어떤 기계적인 부품 역할이 아니고 사명을 띠고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인 것 같고 거기서 이제 그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이 발생했죠. 그것이 프랑스에서도 있었고 영국에서도 있었고 하여튼 뭐 우리나라는 조금 뒤졌으니까 다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러면서 거기 재미있는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그 불운한 천재, 고독한 천재의 개념이 나옵니다. 인간성을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데 과학에서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낭만주의 시대 때는 또 그러한 계몽주의 시대의 과학과 조금 다르게 낭만적인 과학이 조금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네, 뭐 아시겠지만 그 메리 셸리가 쓴 프랑켄슈타인 그 전형적인 그 낭만주의 시대 때의 어떤 과학 이론을 가지고 소설로 쓴 겁니다. 네. 이제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떤 과학에서의 낭만주의 어떻게 보면은 종의 기원 찰스 다윈의 그게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인 그 낭만주의 산물이라고 봐집니다. 근데 그 이후로 가면은 과학에서의 낭만주의는 사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고독한 천재의 개념보다는 정말 시스템으로 쫙 해서 계획서 쓰고 이제 계획서대로 착착착 해가지고 선행 연구 다 조사하고 그래서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도 낭만적일 수 있을까? 물론 개개인 과학자는 어느 정도의 낭만적인 그런 그 행위와 사고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학 전체를 보면은 낭만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절대적인 시스템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사례가 좀 생각이 나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외국에서 이제 근무하던 천체 물리학자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지도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학업에 대한 어떤 그런 터치는 별로 안 하셨대요. 그런데 1년에 항상 그 연말쯤 되면 검사를 하는 게 하나 있었대요. 그게 뭐였냐면 무조건 1년에 4번 이상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수준의 오케스트라에 가서 브람스 교향곡을 보고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예. 어찌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태양계 밖에 먼 또 다른 그 우주를 연구하는 학자라면 이 정도 낭만과 감수성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검사를 했다는 제가 그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것도 보면 또 사실 저는 또 이렇게 탐험을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뭔가
자료를 수집하고 그걸 다시 연구소에 가져와서 이렇게 또 분석하고 이제 이런 분들이랑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감성들이 충만하신 것 같아요. 정말 그 어찌 보면 그 사막에서 뭔가 이를테면 공유화석을 찾는다는 게 어떤 연구로서의 어떤 그런 뭐 분명 목적도 있지만 그 원초적인 자연에서 완전히 고립된 그리고 완전한 그런 고독감을 느끼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어떤 그런 감성적인 부분들이 많이 또 발견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그 낭만스럽다 혹은 이런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학을 하면서도 이 새로운 아이디어 혹은 그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좌뇌만 계속 쓴다고 이게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가끔 가다가 배경 지식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과거에 우리가 뭐 문학 작품도 좋고 음악도 좋고 미술도 좋고 여러 가지를 많이 섭렵을 하고 그런 뇌를 충분히 쉬게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것에 대한 창조, 보통 경직이 되는 사고에서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푹 쉬고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쉬고 산책을 하면서 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쉬는 그런 낭만적인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뇌를 좀 쉬게 해주는 낭만스러움이 좀 있어야지. 물론 그러고 나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팀을 이뤄서 조직적으로 잘 해석을 하면 조금 더 잘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과학자도 결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학문을 하는 과학자도 자신만의 이런 주관적인 낭만을 위한 조건이 좀 충족이 돼야 과학적인 활동도 더 액티브하게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제가 고등학교에서 수학과학에 대해서 좀 특화된 고등학교여서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수학과학 공부에 쏟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장려한 게 인문학 관련 활동을 진짜 많이 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제도적으로 1년에 책도 많이 읽게 하고 또 이제 나만의 시집이나 소설 같은 것도 써보게 하면서 그런 활동들을 참 많이 시켰었는데 그런 활동들이 제가 이제 수학이나 과학 공부를 할 때 뭔가 막히는 게 있으면 가끔씩 좀 창의적인 발상?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혀 과학적인 그런 인과관계로 인해서 뭔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닌데 되게 감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이디어가 번뜩 떠오르는 이런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낭만이 과학의 발전에 꼭 필요한 존재인가라고 물으면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과학은 논리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한 결과를 내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낭만이 그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준다라는 거는 전적으로 좀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네 분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과학과 국민이 소통하는 시간 과학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